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말 그대로 살인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은 야간 최저 온도마저 28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9일째 계속됐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말 사이에만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1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올해 여름 들어 발생한 온열 질환자 누적 집계는 이미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천 검단에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던 철근 누락이 LH 아파트 15곳에도 확인됐습니다. 5곳은 이미 주민들이 입주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숨진 서희초 교사가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다치게 한 이른바 연필 사건과 관련해 양측 학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받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며칠째 높은 기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살인적인 무더위에 주말과 휴일에만 10명 넘게 숨졌습니다. 올여름 발생한 온열 질환자도 이미 1,000명이 넘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복숭아밭에 미처 챙기지 못한 옷과 신발이 남아 있습니다. 폭염 속에 밭일을 하던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한 겁니다. 발견 당시 남성의 체온은 37.8도로 사인은 온열 질환으로 추정됩니다. 이 밖에도 문경에선 이른 아침 밭일에 나섰던 90대가 길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예천에서도 80대 한 명이 숨지는 등 경북에서만 폭염 속 고령자 사망이 잇따랐습니다. 요즘처럼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을 때는 야외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가가지고 작업 좀 하면 오후에는 못해요. 더워. 복숭아 따마 새벽에 가가 우리도 오늘 한 5시 반 대가 작업하러 갔어요. 밭에. 가가 그러니까 오전 한 10시까지 하고 작업 못해요. 광주에서는 야구 경기 입장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선 10대 소녀가 무더위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장마디 전국 곳곳에 한증막 같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열사병과 일사병, 탈진 같은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만 해도 4명이었던 온열 질환자는 26일에는 46명, 29일에는 73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선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필수입니다. 꼭 외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충분한 수분 섭취에 신경 쓰고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최대한 차단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어지러움이나 두통같이 온열 질환 증세가 나타난다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병원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저희는 돈 없고 백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코스트코라는 글로벌 거대 기업과 김앤장을 상대로 유가족이 산재 처리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회사는 지금이라도 아들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족한 인원부터 채우고 업무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바랍니다. 네,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도 지친 몸을 이끌고 일해야 했던 만 29살 청년. 이 허망한 죽음 이후 이어진 대표의 막말과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측의 태도는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고 김동호 씨의 아버지가 저희 YT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루에 몇만 보 걸을 줄 알고는 상상도 못 했었어요. 근데 만보기를 이제 사망 후에 저희 어떻게 핸드폰은 그 잠금 장치를 풀어갖고 봤더니 너무너무 힘든 과정들이
우리 아들 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프면서 좀 많이 울었습니다. 사망 다음 날 이제 본사 대표하고 관계자분들 몇 분이 오셔갖고 조문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 그 직원들한테 가서 저희 동호가 원래부터 병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 분은 병인데 숨기고 입사했지 않냐. 그러면서 막말을 퍼부었다고 그렇게 말을 전해 들었거든요. 주차부서 그 직원들 진술을 듣는 과정에 김현장 변호사가 동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직원들 그 참고인 조사 과정을 변호인이 대동하려면 어떤 직원이 제대로 진술을 하겠어요. 예. 그리고 저도 나중에 다른 직원이 그 진술 조사했던 직원들이 너무 좀 불안하니까 제대로 진술을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더래요. 주차증을 발급해주는 기계가 있는데도 굳이 경비원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외부 차량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 노동청은 대부분 고령인 경비원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제보는 Y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5,000세대가 넘는 대형 아파트 단지 출입로. 비좁은 공간에서 경비원이 방문 차량을 안내합니다. 앞에 주차 방문증 발급기가 있는데도 경비원이 일일이 손으로 방문증을 끊어줍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전인데도 체감 온도는 이미 31도. 잠시만 밖에 서 있어도 땀으로 범벅이 되는 날씨입니다. 30분 이상씩도 내려가고 가만히서 고통스러웠지. 구성원들이 인간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 방문증 발급기가 고장난 것 아닙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입주민 민원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에는 경비원들이 직접 방문증을 끊어주도록 한 겁니다. 외부 차량 주차를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효과는 없이 애꿎은 노동자만 고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리로서 이거는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여기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너무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달 초 현장 점검에 나선 지방노동청은 경비원들이 온열 질환에 걸릴 우려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8월 달까지는 야외에서 좀 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제 조금 권고를 했답니다. 이제 그쪽에서도 그런 8월 중순 정도까지는 하지 않겠다라고는 이야기는 했는데 하지만 그 뒤로도 경비원들이 방문증을 끊어주는 건 여전합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작업이 중단된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노동부에 나와가지고 그 이후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대요? 노동청 시정 권고를 어겨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가 힘을 못 쓰는 사이 경비원들은 폭염 속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강으로 바다로 피서 행렬도 시작됐습니다. 물놀이 계획하고 계시면 사고 주의해야겠는데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였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글램핑장 인근 하천에서 물놀이하다 빠진 아들을 구하기 위해 물에 들어갔던 40대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산에선 영도 바닷가에서 물놀이하던 20대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등 지난 주말 물놀이 사고로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물놀이하다 숨진 사람은 모두 136명입니다. 즐거워야 할 물놀이에 해마다 20명에서 30명씩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한동안 야외 활동이 제한됐던 시기에도 물놀이 사고는 끊이지 않았는데요. 장소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강하천이 43명, 계곡 40명, 해수욕장 32명, 해수욕장도 이렇게 적지 않았는데요. 주의사항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강과 계곡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심 제한선이나 출입 금지 표지가 있으면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빛이 발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면 잘 봐야겠죠.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물에 뛰어들기보다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나 텐트에 쓰이는 지지대, 노끈 등을 이용해 구조를 시도하는 게 빠진 사람 구조자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바닷가에서도 해수욕장이 아닌 비지정 해변, 방파제, 갯바위 등 금지된 지역에서의 물놀이 금물입니다. 음주 수영 물론 안 되겠죠. 사고가 발생했다면 발생 장소와 상관없이 119로 신고하면 유관기관의 신고 내용 공유되고요. 재난 문자, 밀물 시간, 그리고 해당 지역의 기상 정보 꼼꼼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6호 태풍은 우리나라를 비껴가지만 그 열기가 유입되면서 폭염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습 소나기도 곳곳에 예보돼 있습니다. 기상재난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더위가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이랑 모레는 더 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4도로 예상되는데 내일과 모레는 35도로 올해 들어서 가장 덥겠습니다. 일최고 체감 온도가 35도를 웃돌면서 폭염 경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했고요. 밤사이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중국으로 향하는 6호 태풍 카눈이 몰고 온 열기가 가세하면서 무더위 기세가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심한 더위와 열대야는 다음 주 중반까지 기세가 꺾이지 않고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도 오후에 서울 같은 곳에서 기습적인 호우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상층의 찬 공기와 뜨거운 상승 기류가 만나면서 국지적으로 강력한 비구름이 발달하는 겁니다. 어제 서울 양천구와 영등포구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과 내륙 곳곳에 오후 늦게 최고 8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이런 소나기는 지속 시간은 짧지만 강도가 무척 세기 때문에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간 계곡이나 강가 피서객들은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미국의 무더위 상황 심각합니다. 열대기후에서 자라는 선인장까지 말라 죽을 정도라고 합니다. 태풍 독수리가 덮친 중국에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인근 도시 버뱅크의 한 주택 수영장에 야생 곰이 나타났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를 피해 수영장에 뛰어든 곰 때문에 현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고급 주택가 주민들은 요즘 폭염 속에 산에서 내려오는 곰들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의 명물 사구아로 선인장은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온과 건조함을 견디는 선인장도 폭염 속에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무더위로 인한 고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We have seen them suffering the effects of extreme heat and drought. And some people report that saguaros are falling, saguaros are losing their arms, the shape is changing, they are leaning. 미국 남서부를 뜨거운 공기로 뒤덮었던 열돔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약 1억 7천만 명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5호 태풍 독수리의 영향으로 침수와 산사태 등 폭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중국 남동부에 상륙한 태풍은 계속 북상하면서 수도까지 덮쳤습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북동부 일대에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 등급인 폭우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는 항공편 이착륙이 잇따라 취소됐고 베이징을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열차편 운행도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휴가철입니다. 조금이라도 휴가비를 아끼기 위해서 개인 돗자리나 텐트 챙겨서 바닷가로 떠난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돗자리나 텐트 하나 마음대로 못 펴니다. 자릿세가 붙는데 2만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방구하기 어려운 성수기를 틈타 아파트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 영업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송세욱 기자. 네, 강원 영동 취재본부입니다. 네, 해수욕장 시설도 아닌 개인 돗자리나 텐트를 펴는데도 꼭 자릿세를 내야 하는 겁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지난주 강원도 동해안 지역 해수욕장을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양양에 있는 한 해수욕장은 백사장에 개인 텐트를 치려고 했더니 대뜸 자릿세 2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옆 해수욕장 자릿세보다 4배나 비싼 겁니다. 이마저도 파라솔이 설치된 구역 뒤쪽으로 가야 합니다. 인근 속초에 있는 해수욕장 역시 개인 돗자리를 쓰려면 자릿세 2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자릿세를 안 내려면 대부분 물놀이 허용 구역과는 먼 구역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점이 불편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고 파라솔을 쓰는 사람도 많은데요. 파라솔 사용료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강릉의 한 해수욕장은 평상을 갖춘 파라솔이 5만 원이었는데요. 조례로 정한 요금보다 2만 원이나 더 올려받는 겁니다. 자릿세나 바가지 요금을 놓고 얼굴을 붉혔던 피서객들은 다시는 해당 해수욕장을 찾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해수욕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 아닙니까? 자릿세를 요구하는 근거가 뭔가요? 네, 해수욕장 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19조에는 지자체는 지역 번영회나 어촌계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수욕장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 개장 기간만 지자체가 마을 주민 등에게 위탁 운영을 하는데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조례에는 해수욕장 협의회 심의를 거쳐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민들은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등 인건비와 청소비 명목으로 파라솔 사용료와 자릿세 등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는 거 만 원이라도 또 해외를 떠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면 또 가격이 틀려지잖아요. 어떤 그런 논리라고 봐야지. 휴가철이다 보니 방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불법 숙박 영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네, 저희가 지자체 단속반을 따라가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단속반이 공유 숙박 앱으로 바닷가에 있는 한 아파트를 예약한 뒤 찾아가 봤습니다. 하룻밤 50만 원을 냈는데요. 아파트 등 도시지역 주거용 건물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 영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지난해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한 미신고 펜션은 올해도 예약을 받다가 적발됐습니다. 연면적 850제곱미터 규모인데 농어촌 지역의 경우 23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신고를 통해 농어촌 민박 운영이 가능합니다. 불법 영업하는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 등은 강원도 내에서만 2,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휴가철엔 방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불법 영업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네, 이런 불법 숙박업소들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네, 불법 숙박업소는 정식 숙박시설이 아닌 탓에 안전점검을 받지 않습니다. 또 숙박시설 신고나 허가 때 필요한 안전기준도 지킬 리 없습니다. 실제로 3년 전 동해시에서는 미신고 펜션에서 가스 폭발로 일가족 등 7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불법 숙박업소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도 안 돼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불법 숙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다 보니 벌금을 낸 뒤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당국은 숙박하기 전에 영업 신고증이 현장에 비치돼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유 숙박 앱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영동 취재본부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LH에서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하 주차장 상판이 힘없이 폭삭 주저앉아서 위에서 보면 구멍이 완전히 뻥 뚫렸습니다.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곳입니다. 무량판 구조는 천장을 지지하는 테두리 보나 벽이 없이 기둥이 하중을 견디기 때문에 그만큼 기둥 안에 철근을 더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곳 전단 보강근이라는 게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국토부는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곳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15곳에서 철근이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은 8곳, 지방은 7곳이었습니다. 10곳은 도면에 철근 표시가 누락되거나 구조 계산이 잘못되는 등 이미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고, 나머지 5곳은 위치나 방법을 잘못 적용하는 등 시공상의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5개 단지는 이미 입주가 끝났습니다. 4곳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 점검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1곳은 보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주하지 않은 10개 단지 아파트들에 대해선 입주 전까지 보완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건설사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한 안전 점검도 진행 중인 만큼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개 숙여서 사과하고 설계와 감리 책임자를 고발하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전의 기본 중의 기본인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사안입니다. 그것도 국민의 신뢰를 한 번에 받아야 할 LH라는 공기업이 지은 아파트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직접 짊어지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원칙대로 처리하고 한치도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전단, 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에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 책임자, 그리고 감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고발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최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 철근 누락이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되자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걸로 보입니다. 네, 보신 대로 철근이 빠진 이른바 순살 아파트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LH가 발주한 일부 아파트 15곳에 있어야 할 철근이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기입니다. 예, 교수님, 이쯤 되면 현장의 실수라고 치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가 보는 거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뭐 설계 단계에서 전단 보강이 좀 누락이 됐다. 또는 이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실제 시공팀이 이제 철근을 누락이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이제 확인을 못했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어떤 그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 또는 이런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어떤 뭐 공사비 부족이라든지 뭐 공기 부족이라든지 어떤 이런 어떤 그 건설 어떤 전반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설계 도면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빠지는 것도 있다고 지난번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었는데 그걸 확인하는 게 감리의 역할 아닙니까?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감리는 그런데 이제 실은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감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감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뭐 LH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전단 보강이 누락이 됐던 게 10개 단지였죠, 이게. 그리고 이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철근이 누락됐던 게 5개 단지였는데 결국 이제 설계 단계에서의 어떤 그 설계 감독 부분들 그리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그 시공 검측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예. 통상적으로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발주자인 LH가 이제 건축사 사무소에게 이제 이게 설계를 이제 현재 이제 도급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건축사 사무소가 이걸 이제 받게 되는데요. 구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건축 구조기술사 사무소에서 별도로 이제 영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건축 현재 사무소에서 실은 이제 건축 구조기술사한테 영역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건축 구조기술사가 이걸 구조 해석을 해서 예. 실은 이제 철근 양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구조 설계 도면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철근 양이 좀 일부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걸 이제 도면으로 이제 그리는 과정에서 도면에서 이제 이런 어떤 전단 철근이 표기가 안 돼서 실은 이제 설계 과정에서 누락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은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 구조기술사가 확인을 해야 될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 건축 구조기술사한테서 이제 영역을 받고 나서 거기 도면이 문제가 있는지 다시 확인할 의무가 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설계 감독 입장에서나 또는 설계 감리 입장에서도 역시 이게 과연 적절하게 설계가 됐는지 이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충분한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예. 이게 전혀 작동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시공팀이 철근에 대해서 이제 누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공 감리가 역시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누락이 되면서 지금 안타까운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됐던 걸로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게 어떤 뭐 설계 과정의 실수든 혹은 뭐 의도했든 아니면 현장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실수든 의도했든 감리가 잡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감리가 보통 뭐 1000세대, 1500세대 이 정도 아파트를 지으려면 감리가 어느 정도 규모로 구성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 그 공사 그 규모에 따라서 이제 감리가 이제 그 건설 사업가의 기술인들을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문제는 이제 감리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실은 이제 시공사 결국은 이제 원청이 됐던 전문 건설 업체의 이런 어떤 직원들의 부족 문제도 좀 있어요. 예. 기존에 이제 옛날 뭐 80년대나 90년대에는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건축공사다 그러면 뭐 10억 정도의 이제 10억 공사 금액에 이제 직원이 1명 정도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는 게 원칙이었었는데 지금은 한 50억 정도에 1명 정도가 배치가 되거든요. 50억이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5명이 해야 될 역할을 예. 이제 1명이 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부족한 거죠.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과연 철근은 과연 적절하게 배건이 됐는지 또는 콘크리트는 적절하게 탓을 하는지에 대해서 네. 직원들이 이제 거기 현장에 입회해서 이걸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직원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래서 실은 이제 그 건설공사의 현장의 직원 문제들, 근데 감리도 역시 동일한 거죠. 네. 그래서 감리다 그러면 건축에서 보면은 이제 들어가야 될 인원이 구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기계 쪽이든 뭐 소방 쪽이든 쭉 인원 배치가 되게 되는데 일부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 있는 그 감리 단장이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제 건축 감리 역할을 수행하는 뭐 인원이 없다 보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밀한 이런 감리 자체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 통해서 과연 이 어떤 관리자들의 어떤 인원 자체가 적절하게 과연 구성이 돼 있는지 필요하면은 인원을 좀 늘려서 또 감시를 차책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대책은 제가 종합적으로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LH가 이번에 91개를 조사해서 15개 단지에서 문제가 확인된 겁니다. 이게 이전에도 좀 궁금한 점이었는데 이거를 벽을 뜯어내지 않고도 기둥에 철근이 어떻게 잘 들어가 있는지 이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직접 파괴를 하고 나서 철근이 과연 배건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네. 그러다 보면 좀 이제 구조물 자체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파괴 방법에 의해서 네. 뭐 철근의 어떤 간격, 그리고 철근의 직경이라든지 철근이 매입되어 있는 깊이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제 뭐 레이저 어떤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스캔을 하게 되는데요. 스캔을 하다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으로 이 철근의 어떤 그 직경부터 시작해서 간격 자체가 화면으로 출력되는 현재 그런 어떤 장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옛날에 뭐 90년도나 2000년 초에는 어떤 방법을 썼었냐면 이 철근은 아무래도 세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자기적인 성기를 이용을 해서 스캔을 하다 보면 철이 있는 위치에서 이게 소리가 납니다. 삐 소리가 난다든지 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철근이 현재 배건이 돼 있구나. 네. 이걸 이제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실은 뜯지 않고도 이 철근이 과연 적절하게 배건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 5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한 상태고 10개 단지는 아직 입주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근데 LH의 결정을 보면 일단 보완 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GS건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재시공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대책만 비교를 했을 때 좀 무게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은 이제 철근이 이제 누락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완 공사는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결국에 철근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어떤 이제 재료를 갖다가 이제 부착을 시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강판을 현재 보라든지 슬래브 쪽에 이제 부착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탄소섬이라든지 FRT라든지 이런 어떤 그 시트 종류, 이런 시트 종류를 통해서 철근 역할을 이제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들인데, 실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처음 이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철근이 배근이 돼주는 게 가장 원칙적인 거죠. 그런데 네. 이런 보강 방법들은 또 사용하는 중에 이런 보강하는 어떤 접촉 부위들, 다시 말해 경계부 쪽이라든지 이런 접촉했던 이런 부분이 나중에 취약화가 되면서 예. 거기에서 또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보강 방법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LH 같은 경우도 이 무량판 구조가 있는 곳만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아파트 공사를 전체적으로 할 때 여기가 잘못됐으면 뭐 A라는 곳이 잘못됐으면 B, C까지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어떤 그 핵심 자체가 이제 무량판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특히 지하주차장 쪽에서요. 이게 이제 지하주차장 외에 뭐 지상 구간이 됐든 또는 다른 타 구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작업자가 동일한 작업자가 작업했다고 하게 되면 되게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무량판 구조 쪽, 특히 지하주차장 쪽 이쪽만 현재 확인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뭐 건물 전체에 대해서 내실 있게 현재 철근 어떤 배근 상태라든지 또는 콘크리트의 어떤 강도 자체가 나오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전수조사는 지시를 했고요. 민간 건설사에 대한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좀 또 나오겠습니까? 민간 건설사는 저는 LH 사건보다는 더 많은 아마 그런 프로테지 개념으로 아마 철근 누락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 근거가 있습니까? LH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현장에 시공사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감리나 시공사를 현재 이제 컨트롤하는 이 사업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LH 직원들로 이제 사업단이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단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시공이라든지 또는 감리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LH는 좀 더 나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LH 같은 이런 사업단이 없거든요. 주로 이제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행사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뭐 조합이라든지 또는 이제 시공사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LH의 어떤 사업단 같이 실제 현장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봐줄 수 있는 한 번 더 스크린해 줄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없다 보니까 아마 민간 공사에서는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철근 누락이라든지 강도 저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게 뭐 아파트를 지어놓고 나중에 다시 짓고 이게 뭐 하루 이틀 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재시공을 한다고는 하지만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입주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그만큼 고통이 있을 텐데 이런 걸 애초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 건설산업 자체의 어떤 그 시스템 자체를 이제 전부 다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실은 이제 건설 현장에 있는 현장 소장들은 이제 기술자들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예. 반면에 이제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 경영자들은 기술자들은 아니에요. 물론 기술자도 있겠지만 주로 그분은 이제 경영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실은 안전이나 품질 어떤 이런 측면보다는 건설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남길 것이냐 이런 어떤 이익 남기는 어떤 이런 경영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현장에 우리 이제 속된 말로 쥐어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쥐어짜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원청에서는 다시 하청을 갖다가 또 역시 쥐어짜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하청에서는 불법 지하적으로 가는 이런 어떤 그런 악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어떤 이런 사건이 문제가 터졌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공기부터 시작을 해서 공사비들, 불법 지하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건이 터졌을 때 건설회사가 절대 이익을 남길 수 없다라는 이런 문화가 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력한 처벌법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해서 실은 이제 건설 산업의 어떤 문화 자체를 변화를 시킴으로써 어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검증을 원희룡 장관이 제안한 여야 노선 검증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에서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정쟁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임위를 열어서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검증위원회를 꾸려서 노선을 정하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자는 원희룡 장관 제안을 잔머리 굴리지 말라면서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당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고,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지금 이 시점에 노선 검증위를 추정하는 건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물타기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내각의 윤 대통령 부부 심기 경호만 열중하고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들이 가득하다며 정권의 오만한 인사가 더 이상은 망사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야권이 반발하는 진짜 이유는 공영방송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이 중립적 방송으로 제 모습을 되찾으면 민주당 주특기인 가짜뉴스 공세가 무력화될 수 없어서 어떻게든 방통위 정상화를 막겠다는 속셈이라며 이같이 해석했습니다. 이른바 전승절을 기념해 열렸던 북한의 열병식. 올해는 어떤 부분 주목해보면 될까요? 전문가들은 단어로 뽑자면 러시아와 무인기 두 단어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올해 북한 열병식에서 유독 많이 보이는 사람, 바로 러시아 국방장관입니다. 어쩐지 중국 대표단보다 노출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통일연구원이 지난 27일에서 28일 노동신문 보도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 대표단이 나온 사진은 모두 84장으로 중국 대표단 사진 30장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많았는데요.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중국과 보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러시아와는 북러 간 견해 일치, 전략적 단결 등 의미를 강조한 반면 중국과는 전통적 우위 등 상투적인 표현이 많았던 걸로 분석됐습니다. 물론 사절단 등급부터 차이가 나긴 합니다. 김정은 체제 열병식으로서 러시아가 처음으로 국방장관급을 보낸 반면 중국에서는 정치국 위원 24명 중 1명인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이 왔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전쟁 중인 러시아는 적극성을 보인 반면 중국은 신중한 거리두기를 한 걸로 보인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부분 무인기입니다. 열병식에선 샛별 4형, 샛별 9형이 등장했죠. 각각 정찰 공격형 무인기인데요. 명칭 끝에 있는 숫자 4와 9는 미군 무인기를 의식했다는 평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 성능을 보이는 미국의 장거리 전략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실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돼 이른바 침묵의 암살자로도 불리는 공격형 무인기인 MQ-9 리퍼가 그 대상인데요. 특히 북한의 공격형 무인기 샛별 9호는 열병식에서 확인된 화면에서만 최소 5대가 포착됐습니다. 하늘에서 지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과거보다는 상당 수준 개발이 진척된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50대 여성에게 보험 상품 수십 개를 판매한 보험 설계사들 얘기 지난주에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입한 보험은 확인된 것만 28개, 여기에 2억 3천만 원을 냈습니다. 해당 여성의 가족들은 보험 가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기자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네, 4인 가족이 다 들기도 어려운 정도의 보험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지금 뉴스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보험 2-3개 정도는 들어놓으실 텐데요. 그런데 취재팀이 만난 50대 여성 A씨는 달랐습니다. 강모 씨, 이모 씨라는 2명의 보험 설계사로부터 자신과 남편의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이 무려 28개였습니다. 가입 시기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했고 2017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치매, 치과, 암, 상해, 운전자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했고요.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각각 수십만 원 하는 종신보험은 4개나 가입했습니다. 지금까지 A씨가 낸 보험료 모두 2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보험 가입 이유를 물으니 A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언니가 여기 보험 뭐 이렇게 뭐 어디 가면요 뭐 좋다고 들으라고 그렇게 듣게 한 거예요. 난 잘 모르니까요. 내가 뭐 보면 알아요? 네, 뭐 다달이 보험금 내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A씨는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수백만 원에 달했기 때문인데요. 맞벌이하는 A씨 부부의 월급은 둘이 합쳐 6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쓰고 나면 보험료 낼 돈이 없어 보험에서 약관대출을 받았고요. 약관대출로도 감당이 안 되자 금융권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수천만 원 신용대출은 15% 안팎의 높은 이자까지 부담해야 해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A씨의 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저기를 하라고요. 저기 저축은행이요. 네, 그러면 이 감당이 안 되는 보험을 왜 이렇게 많이 가입한 겁니까? 네, 가족들은 A씨가 지적장애를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적장애를 의심해 왔는데 현재 직장 생활을 하는 상태에서 굳이 이런 사실을 드러내는 걸 A씨의 본인 가족들도 원하지 않았는데요. 뒤늦게 A씨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한 가족들은 A씨에게 장애 진단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2달에 걸친 검사 결과는 사회적 연령 10살 수준의 지적장애 진단. 의사는 사회생활을 위해 타인의 보호와 도움이 수시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가족들은 이를 근거로 A씨가 보험 내용이나 약관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 설계사가 무리하게 보험에 가입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족들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인들도 가입하기 어려운 이 수량을, 이 건수를 지금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저희 언니가 가입을 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보험 설계사들은 뭐라고 해명합니까? 네, A씨에게 보험을 가입시킨 건 생명보험사 소속 보험 설계사 이모 씨와 법인 보험대리점 소속인 강모 씨입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보험 설계 후 가입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복되는 보험 없이 재정 상태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무엇보다 A씨가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중복되는 건 없잖아요. 직업이 보험금 청구인 사람들 다 중복되는 건 없잖아요. 네, 하지만 A씨의 보험 가입 내역을 본 다른 보험 설계사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다른 2명의 보험 설계사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계하는 경우는 없죠. 이건 설계사를 위한 설계인 거죠. 고객이 오히려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했다고 한 치더라도 설계사 입장에서 한 번 걸렀어야 되는 거라 좀 심하게, 그러니까 이건 좀 과한데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좀 심하게 가입을 시킨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 해당 보험 설계사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지적장애 진단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장애 진단은 검사를 받는 사람이 충분히 의도한 대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했는데요. 이어 A씨의 지인과 직장 동료에게 지적장애가 아니라는 진술서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 진단 결과를 받은 건 이달 초로 과거 보험 가입 당시에는 A씨가 지적장애가 아닐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진단서도 이렇게 받아오세요. 그 당시도. 네, 보험사들도 병원의 진단 결과를 믿지 못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적장애 판단은 대학병원의 진단일 뿐 장애 등급을 받은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뭐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받으신 게 아니라 개인 사설에서. 네, 이 A씨 가족들이 대피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험 청약서를 살펴보던 가족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A씨와 남편 평소 필체와 보험 청약서 필체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보시면 A씨의 자필이 담긴 은행거래서는 초등학생 글씨처럼 또박또박 적었고요. 보험 청약서 계약자 확인란 작성 부분과 서명 등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문서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전문가는 자회계 구성과 위치, 길이 비율 등에서 차이를 보여 같은 사람에 의해 기재됐을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청약서는 상당히 흘림체로 써져 있고 빠르게 글씨를 작성했거든요. 또박또박, 그러니까 획들을 다 좀 이렇게 간격이 있게, 왜 초등학생들이 글씨 쓸 때 막 흘림체로 쓰진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런 글씨체로 보아서는 동일인이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네,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없습니까? 네, 지적장애 의심 여성에게 판매한 보험 수십 개, 낸 보험료 2억 3천만 원. 하지만 보험 설계사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필 서명 의혹과 지적장애 진단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A씨가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했고 대필 서명 의혹 역시 고객의 동의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A씨 가족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어느 쪽의 손도 들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가 완전히 옳다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쉽지가 않아서 저희는 민원인 대행하고 있는 분한테도 오히려 소송으로 가셔서 하시는 게 보다 더 빠를 수 있다. 네, 결국 법적 판단을 통해 시시비 가려 하는 상황인데요. 가족들은 판단력이 떨어지는 A씨에게 무리하게 보험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다치게 한 이른바 연필 사건과 관련해 양측의 학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연필 사건 발생일로부터 고인이 숨지기까지 양측 학부모와 고인 사이 통화나 문자 등 수차례 연락이 오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이 숨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학부모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교내 CCTV와 업무용 컴퓨터, 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언론사가 고인의 일기장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유족들이 일기장 유출 경위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고소나 고발 등 수사 단서가 있다면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강한 일사에 습도도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1.9도까지 올라 있고요.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입니다. 연일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이 되겠고요. 특히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35도까지 치솟겠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도 33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6호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